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간단하게 고전 시가를 공부하는 방법과 함께 가사 작품인 상충곡을 함께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사 작품,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고려가요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가사를 할 건데 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사라는 거는 일단은 운문입니다. 운문. 음. 운문 문학이라는 말은 운율이 있다는 말이고, 운율이 있다는 말은 어떠한 음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사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가사는 조선시대에 나온 작품이고요. 대표적으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혹은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사는 정해져 있어요. 음. 가사 작품 많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작품은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런지 그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운율이라고 그랬는데 가사는 기본적으로 사음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음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음보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음수율이라고 해서 음의 숫자를 가지고 운율을 정하는 게 있는데, 그 음수율은 3, 4조 혹은 4, 4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들의 끊고, 집과 같이 끊고, 어, 즐거웠던 끊고, 어린 시절 이렇게 예를 들면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 치면은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작품이 구성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운율만 지켜진다면, 이렇게 사음보 즉 3, 4조, 4, 4조의 운율만 지켜진다면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사 작품은 특징적으로 운문 문학이긴 하지만 주로 우리 운문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 시잖아요. 시, 그쵸? 시인데 시나 시조 이런 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되게 짧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한 면에 다 들어오는데 가사 작품은 긴 작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볼 텐데, 어쨌든 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전 시가를 공부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전 시가는 대체적으로 표기가 중세 국어적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은 아래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치음부터 시작해서 겹자음, 비읍, 시옷,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표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과거 표현 안에는 주로 한자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중세 국어, 지금 쓰지 않는 예전에 썼던 표현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를 합치면 표현에 있어서 뭐가 된다?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런 작품들, 특히 가사 같은 거는 분량이 많으니까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제를 보면은, 또 이제 역으로 보면은 주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 주제만 파악되면은 결과적으로 해석만 되면, 그쵸? 해석만 잘 되면 이 해석을 바탕으로 주제는 금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인데, 해결책은 뭐냐면 가사 작품의 대표 작품,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대표 작품을 몇 개, 즉 3개에서 4개 정도의 작품 정도만 보면 돼요. 요 정도만 보면은 작품으로 표기 표현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함께할 오늘 하게 될 상충곡부터 시작해서 가사 작품 몇 개를 할 거예요. 그 하면서 제가 이제 표현을 정리해 드릴 텐데, 그것만 정리하면은 어떠한 고전시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더라도 다 정리됩니다. 그쵸?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는 작업이라고 제가 이제 지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자, 고전시가 공부한 법은 이거예요. 자, 대표 작품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여기 나오는 표현을 정리해요. 플러스 여기다가 뭐다? 그 고전시가에 나오는 주제, 그러니까 대표 주제 몇 개 있어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면 끝입니다. 요렇게 결합해서 공부하면은 고전 시간은 어떤 작품, 우리가 모르는 작품,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았던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해석 및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전 작품이 현대 작품보다 훨씬 쉽습니다. 현대 작품은 우리말로 돼 있지만 이게 읽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주제도 어려울 수도 있고 표현들도 되게 꼬아놔서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고전 작품은 이것만 정리되면 너무 쉽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왜 설명을 안 드렸냐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여기 있죠, 여기 고전시가 이것만 알면 된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한 20분짜리 정도 되는데 길게 제가 찍어놨는데, 요거를 보시면 고전시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정리해 놨습니다. 요거를 참고적으로 꼭 살펴보세요. 요걸 보시면 제가 한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요거 한번 안내해 드리면서, 그렇다면 오늘은 상춘곡을 볼 거예요. 상춘곡을 볼 건데, 제가 이제 길이가 길어서 반을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그 뒷부분은 또 다음 편을 또 2편을 찍어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 상춘곡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 상춘곡은 이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뭐한다? 추는 봄이잖아요. 봄. 이 곡은 노래예요. 봄을 뭐하는 노래? 상한다. 상이라는 말은 즐긴다. 뭐 경치를 즐긴다, 완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봄을 즐기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봄을 예찬하는 노래인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가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보시면 고전시가에 나오는 주제가 4가지 정도 된다고 했죠. 그중 하나예요. 자, 봄을 예찬한다는 거니까, 아하, 자연을 예찬하는 노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연 예찬 노래는 반드시 어떻게 작품이 구성되어 있냐면, 속세가 나오고 이와 대비되는 자연이 나오고요. 항상 2개의 공간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이 자연을 긍정하고요, 이 속세를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품을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작품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현들, 그렇죠? 뭐 단어들도 있고 뭐 문장들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뭐다? 속세에 해당되는지 자연에 해당되는지 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것만 하면 땡이에요. 끝. 자, 요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더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은, 두 번째는 잘 나오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정리하는 거. 요건 이제 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갈게요. 원래 이게 쭉 보시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는데 제가 해설을 위해서 분리시켜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서사 부분인데, 자, 들어갈게요.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것. 자, 여기 홍진. 자, 중요한 건 제가 별표를 칠게요. 자, 별표. 자, 홍진은 뭐냐면, 홍진은 붉은색 먼지, 그쵸? 붉은색 먼지. 요거는 속세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요거는 다른 고전시가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속세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쵸? 자, 속세에, 자, 이렇게 속세에 묻혀 사는 분내는 사람들.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 인의 생애 어떠한 거, 내 생애가 어떠한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니은 고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표현. 뭐냐면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그래서
속세에 묻힌 사람들이요, 내 생애가 어떠한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속세의 사람들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디에 있다? 속세한테 물어봤으니까 나는 자연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옛날 사람의 풍류라는 말이 있어요. 풍류. 자, 풍류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풍류. 그러니까 즐기는 거, 그렇죠? 풍류를 즐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자연 속에서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건데, 이러한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풍류에 내가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풍류처럼 나도 그렇게 즐기고 있는가 못 즐기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지간. 천지는 뭐냐? 천지는 세상이겠죠. 세상. 하늘과 땅이니까. 자, 이것도 체크. 자, 천지는 세상. 제가 요 밑에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 단어라서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 많은. 자, 천지간에 세상에 남자들 몸이 날만한, 나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다. 자, 여기 체크. 하다라는 표현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만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천지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많지만, 살림은 뭐예요? 살림 당연히 산속이겠죠, 그렇죠? 자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자연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이게 자연에 묻혀 있어. 참, 자연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자, 지락은 뭡니까? 지락은 이 락은 즐거울 락자니까, 그렇죠? 지극한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묻혀 있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나의 이러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연 속에 있는 이 즐거움이 더 좋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수간목. 자, 이것도 별표. 자, 여기 갑니다. 수간목. 자, 원래는 이렇게 한자어들이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그 한자어를 보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일부러 한자어는 빼놨어요. 자, 볼게요. 자, 수간목은 뭐냐면은 적어볼게요. 작은 초가집이란 뜻입니다. 작은 초가집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우리 고전 시가를 다른 작품을 볼 때 수간목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말로 목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동일한 말입니다. 나오면 작은 초가집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 속에서 청빈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목은 아주 작은 초가집이에요. 그렇죠? 수가는 자연 속에 있는 작은 초가집인데, 그 말은 내가 자연 속에서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연에 대해서 예찬한다. 즉 자연 속의 삶에 대해서 예찬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수간 모옥에서 벽계수는 뭐냐면은 아주 푸른 시냇물이란 뜻입니다. 이런 시냇물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송죽이란 말은 소나무와 대나무, 그렇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곳에서 풍월 주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풍월의 주인, 그러니까 바람과 달의,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의미에요. 또 풍월도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까지 딱 끊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싶은 바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화자가 어디에 있다? 자연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화자는 뭐하고 있다? 어떠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연 속에 있는 게 긍정적이라는 거는, 우리 상충곡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고전 시가에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속세와 자연을 대립시켜 놓고 자연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만 지금 익혀두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고다음 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엊그제 겨울을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절적 배경, 그렇죠? 계절적 배경은 뭡니까?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봄이 돌아오니 도와 행하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그래서 여기 도화와 행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화는 복숭아꽃, 그 다음에 행화는 살구꽃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은 도화예요. 도화. 도화인데, 도화는 복숭아꽃인데요. 자, 이 뒤에서 나옵니다. 자, 도화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뭐랑 연결시키냐면은 도화라는 말이 나오면 뭐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바로 이상세계 혹은 자연에서의 행복한 삶, 요거랑 연관시킵니다. 도화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요거랑 연결시켜서 꼭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화라는 말을 화자가 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있는 자연 속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고단 갈게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자, 지금 석양이란 말은 석양, 그죠? 해가 지고 있죠, 그죠? 해 지는 속에 피어 있고, 그 다음에 녹양 방초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녹이라는 말이 됐으니까는 푸르른, 그쵸? 푸르른 버드나무, 그 다음에 방은 뭔지 모르지만 풀이라는 거죠, 그쵸? 어쨌든 푸르른 나무와 푸른 새우, 가느다란 비중의 푸르도다. 그러니까는 비가 살며시 내리고 있는데 풀과 나무도 푸르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뭔다? 칼로 말아낸가. 자, 여기 말아낸가에 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재단하다라는 표현, 즉 만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옷을 말다라는 말은 옷을 만들다, 옷을 재단하다라는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도화행화도 펴 있고 이렇게 풀과 나무도 있는 것들이 칼로 만들어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라는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자연이 뭐하다? 아름답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로다. 그러니까 조화의 신공. 그러니까 조화라는 말은 뭐냐면 조물주의 신공, 조물주가 만들어낸 이러한 신과 같은 이런 능력이 물물마다 각각의 물체, 사물마다 헌사로다. 자, 헌사도 별표 기억하세요. 헌사하다라는 말은 헌사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양하다, 아니면 화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물주의 이런 능력이 각 사물, 뭐 나무든 풀이든 사물마다 다 화려하게 수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는 봄의 기운이죠.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교태라는 말이다. 자,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교태는 뭐냐면은 아양 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서로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성 친구한테 막 애교를 부리고 아양 떨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태를 떤다라고 뭐 얘기를 해요. 옛날 말로 치면은. 그래서 이제 새가 사람처럼 막 이렇게 교태를 떨고 있는 거예요. 봄이 너무 좋아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무라일체연이.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중요하죠. 물화일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물화일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뜻이 뭔가요? 사물과 뭐예요? 화자, 나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물은 뭡니까? 우리가 문맥상으로 알 수 있듯이 자연인 거죠.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거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 속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니까요. 끝. 물화일체 연이. 흥이야 다를 소냐. 흥이 다르겠는가? 그쵸? 여기랑 다르겠는가? 너무 흥겹다는 소리죠. 그쵸? 그 다음에 시비에 걸어보고. 시비라는 말은 문, 옛날 초가집의 문을 시비라 그래요. 시비에 한번 살인문, 시비, 옛날에 살인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 주변도 걸어보고 정자에도 앉아보니, 그 다음에 소요 음영이야. 자, 소요 음영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천천히 소요하면서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음영한다. 뭐는 시를 읍조린다는 말 아세요? 읍조리다.
시를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은 시 같은 거를 많이 외우고 또 얘기하고 했잖아요. 쓰고. 그러니까는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시를 읊조린다. 그러니까는 이런 평화스러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소요음명이야. 소요음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일이 적적한데. 그러니까는 산속에 하루가 이렇게 한가로운데 한중진미. 한중진미도 뭐예요? 한가로운 속에 중간에 진정한 어떤 아름다움, 미, 맛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한가로움 속에 진정한 맛을 니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 원래 이인데 요게 이제 바뀌어서 니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한가로움 속에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호재로다. 호재라는 말은 혼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속에 이런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즐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번째까지는 끊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도화, 행화 나와 있고 뭐 녹양, 방초 막 나오면서 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라는 거 하면서 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내가 봄을 맞이하는 어떤 흥취 아니면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